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활용한 웹사이트 및 서비스 개발 세션을 맡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중석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출시되면서 그 웹 관련한 기능들이 많이 강화됐는데요. ASP.NET 사용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웹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ASP.NET의 최신 기술을 알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이번 세션을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ASP.NET을 활용을 하면 웹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시도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ASP.NET이 원ASP.NE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거에는 ASP.NET MVC, ASP.NET 웹폼 여러 가지 형태를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떤 그 폼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참조로 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과 웹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ASP.NET 아이덴티티, 그 이외에 OWIN, 웹 API, OData, 시그널 R,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6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 ASP.NET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발을 웹 관련으로 할 때 크게 보면 웹사이트 혹은 웹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사이트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개발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는 요즘같이 모바일 디바이스들하고 연동되는 서비스라던가 웹사이트에서도 그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던가,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면상에 그 사용자에게 보이는 것과 어떤 백단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플랫폼에서 그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기술로서는 웹폼, 그리고 레이저라고 불리는 웹페이지스, 그리고 하나의 페이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처리하는 싱글 페이지 앱스, 그리고 MVC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서비스는 웹 API라는 이름으로 RESTful API를 좀 더 쉽게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과 시그널 R이라고 하는 실시간 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ASP.NET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웹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같은 빠른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 6개월마다 그 웹 관련한 그런 기술들을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나오면서 ASP.NET 4.5 기술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후에 또 웹툴 2012.2라고 하는 형태로 버전이 나오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그런 기능들과 제품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같은 속도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ASP.NET은 조금 전 목차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할 때 어떤 ASP.NET 기술을 쓸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본인에 맞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만 한번 선택한 것을 되돌리지 못하거나 그러는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따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선택할 때부터 ASP.NET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거 하위에 어떤 체크 형태로 각각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루비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던 어떤 모델이 있을 경우에 그 모델에 따라서 CRUD 값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엔 MVC에만 가능했었다면 이번에는 웹폼에서도 그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됐다거나 그 인증 같은 부분도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의 개발에서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보여지는 것들 처리를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부에서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ASP.NET으로 만든 웹사이트에 이런 부트스트랩 테마를 적용을 하면 UI를 약간 원하는 형태로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파워포인트의 그런 템플릿을 변환
그 마스터 템플릿을 변환해서 굉장히 다른 느낌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캐폴딩 시스템 같은 경우도 1ASP 단넷에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ASP 단넷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뭐 MVC라던가 웹폼, 그 원하는 큰 줄기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폴더와 레퍼런스를 각각에 맞게 추가를 해서 뭐 MVC를 선택했더라도 웹폼 관련한 부분을 반대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인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뭐 SQL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런 외부 인증 프로바이더와 연결되는 인증 같은 것들을 연결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모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열었고요. 지금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버전은 그 영문판인데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약간 그 설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영문판으로 그 데모를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글판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그대로 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데모에서 사용을 할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출시할 때 그 샘플 프로젝트로 사용을 했었던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ASP 단넷의 새로워진 부분들에 대해서 데모 형태로 잘 보여줄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열어야 될 텐데요. 예, 그 마이 컴팬이라는 이름의 그 커다란 샘플 프로젝트고요. 여기에서는 뭐 회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그 웹 애플리케이션과 뭐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가지고 그런 만드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그 비지터라는 이 폴더를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는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보시기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인증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데모를 위해서 따로 인증을 하지 않게 시작 페이지에 뭐 노워스라는 형태로,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붙여서 인증을 하지 않도록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이 끝나고 나면 지금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비지터라는 말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회사의 방문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웹 인터페이스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지금은 제 로컬 웹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상위 메뉴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이 비지트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방문한 사람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을 쭉 볼 수 있고요. 그 비지터는 방문객들에 대한 인명 기록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간략하게 이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을 약간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특정 사용자가 바로 인증을 하는 형태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시면 비지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그리고 방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ASP.NET 스캐폴딩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추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는 지금 여기 보였던 비짓 관련한 내용들을 뭐 CRUD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쫙 나열하는 형태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솔루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웹을 선택을 하면 하나의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름을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이컴퍼니 웹.비지터스 웹데모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는데요. 웹폼이나 MVC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는 MVC를 선택을 해서 스캐폴딩을 진행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증 관련한 부분에 기본 인증뿐만 아니라 윈도우 해저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오피스 365의 인증 같은 것들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단에 새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ASP.NET 최신 기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그 속성을 .NET 프레임워크 4.5.1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 창을 닫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ASP.NET 그 새로운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레퍼런스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비짓 정보들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CRUD가 가능한 형태로 그 뿌려주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었던 프로젝트, 비지터 관련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거기서 모델과 그 데이터 부분을 레퍼런스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에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마이 컴퍼니 비지터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확인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 컴퍼니 비지터의 데이터 모델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스캐폴딩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스캐폴딩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를 빌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추가된 이 레퍼런스가 이 프로젝트에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인데요. 빌딩을 한번 해주고 컨트롤러 폴더에 가서 스캐폴딩을 통해서 이 가져온 그 말씀드렸던 비짓 관련한 내용들을 CRUD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폴더 위에서 Add 메뉴를 클릭하시고 New Scaffolded 아이템을 선택을 합니다.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MVC5 컨트롤러로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뷰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이름은 방문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비짓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 6에서 향상된 부분 중에 하나가 비동기적으로 이런 컨트롤러 액션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비동기적인 그런 장점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모델 부분에서나 그 데이터 컨텍스트 클래스 부분에 그 자동 완성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모델에는 비지트 모델을 해서 방문 기록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컨텍스트 클래스에는 마이 컴퍼니 관련해서 비지터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Add 버튼을 눌러서 스캐폴드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비지트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어떤 내용들이 생겼는지 좀 살펴보면 create, delete, edit 이런 형태로 그 메소드들이 생긴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비지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것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될 텐데요. 상단 그 메뉴에 그 비지트를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띄우게 되면 이 비짓 생성한 내용들을 스캐폴드로 생성한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ASP.NET MVC의 구조에서는 이 뷰에 쉐어드 폴더 아래에 보면 레이아웃 쪽에 가서 이 같은 그 상단 메뉴를 선택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홈과 어바웃과 컨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시작 프로젝트를 지금 프로젝트로 선택을 하고 먼저 한번 띄워서 그 추가하기 전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런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추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홈 부분 어바웃 컨택 다음에 비지트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그 아까 그 비지터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온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고요. 여기 홈과 어바웃 컨택 아래에 이 해당한 한 줄을 복사해서 비짓이라고 보이도록 하고요. 그 인덱스 값을 집어넣고 비짓을 다시 입력을 해서 비짓 관련한 내용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바꿔야겠죠. 지금 뭐 그냥 비짓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델만 만들어진 상태고 컨트롤러만 만들어진 상태고 실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텐데요. 이 권한 값을 기존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쪽에 웹에 web.config 파일을 보면 여기 커넥션 스트링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커넥션 스트링을 커넥션 스트링이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커넥션 스트링을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붙여넣기를 했고요. 어이구, 줄이 좀 어그러졌네요. 예, 붙여넣기를 완료하고 저장을 하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비지트 링크가 생겼을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도록 할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비짓 관련해서 나왔었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고 뭐 편집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하는 내용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이런 형태로 웹페이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는 웹페이지라고 하면 이것들에 대해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조금 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맞게 만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데모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렇게 구성한 내용을 아까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활용을 해서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부트워치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무료 부트스트랩 템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부트스트랩 템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조금 더 많이 디자인이 특이한 게 이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걸 클릭해 보면 어떤 형태로 UI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UI를 이런 컬러를 가진 것들을 갖고 있구나. 만약 이 UI를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페이지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쉽게 적용이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bootstrap.css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다운로드 하느냐?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서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면 모델이 아니라 컨텐츠에 그 폴더에 보시면 bootstrap.css 파일을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폴더에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이 폴더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탐색기로 열고 이 경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아까 그 웹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고요. 웹페이지에서 세이브 에즈를 클릭하고 위에 경로를 붙여넣기 해서 아까 이 경로에다가 이 다운로드 받으려는 부트스트랩 파일을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덮어쓰기가 됐겠죠? 이제 다시 아까 만들었었던 이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 CSS 파일이 적용돼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UI의 웹사이트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홈으로 갔을 경우에 그 전체 그 사이트의 UI가 다 바뀐 건데요.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브라우저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맞게 조절되는 것들이 물론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클 때는 이렇게 메뉴들이 보이지만 화면이 작아지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메뉴가 없어지고 이런 그 메뉴가 나올 수 있는 버튼 형태로 바뀐다거나 작은 화면에서도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UI적인 부분들은 이 같은 이미 잘 만들어진 템들을 활용을 하거나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데모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 추가된 뭐 이런 부트스트랩 활용 기능이라던가 ASP.NET MVC나 웹폼을 활용을 해서 스캐폴딩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ASP.NET 아이덴티티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인증이라는 거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만들 때 뭐 굉장히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3 ASP.NET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 중의 개선이 큰 부분이냐면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뭐 구글 계정 같은 외부 인증 프로바이더랑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오어스 인증 체계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향상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는 기존에 ASP.NET 그 인증을 하고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 그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인증 관련한 그 등록하는데 추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같이 반영을 하는지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제 로컬 머신이 아니라 윈도우 애저 가상 머신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애저 가상 머신은 뭐 윈도우 애저 포털 사이트 뭐 30일 무료 평가판 등을 이용을 해서 혹은 과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가상 머신 만들기를 해서 갤러리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윈도우 애저에 있는 가상 머신에서 돌려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도 그런 형태로 가상 머신에 접속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윈도우 애저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뭐 얼티밋이나 프로페셔널 그리고 프리미엄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3부터는 그 라이브 아이디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미 뭐 얼티밋 계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연동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다른 VM을 설치를 하셔서 거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형태로 뭐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릴 이 데모에서는 일단은 아까 그 보셨던 것과 동일한 웹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스캐폴딩으로 만든 부분에서 등록하기 일단 실행을 다시 한번 또 해보고요. 여기서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동일한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뭐 부트스트랩 그 UI가 적용이 되진 않았는데요. 레지스터를 클릭했을 때 지금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확인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데 여기에 그 이메일 그 입력을 추가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그 이메일 추가하는 것들을 추가하는 게 얼마나 쉬워졌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해줄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모델에 아이덴티티 모델이라는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있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뒀는데요. 기존 상태는 아무 내용도 안 들어있을 텐데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인증을 위해서 넣어야 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ublic string, email, getset 이런 식으로 이메일 값을 여기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만 해둔 상태에서 그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메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서버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테이블을 살펴보면 지금 비지터의 경우는 이메일이 있지만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건 인플로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플로이의 경우는 이메일 뭐 테이블에 이메일 필드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 유저 이 안에다가 아이덴티티 모델.cs 파일에다가 이메일을 추가하고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에 라이브러리 패키지 매니저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 콘솔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매니저 콘솔이 떴는데요. 여기서 enable migrations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메일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그 디폴트 프로바이더가 데이터 테스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데모로 바꾸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코드 퍼스트라고 해서 코드에서 먼저 변경을 하고 이 같은 것들을 DB 쪽에 반영을 하는 방식이라서 코드 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드 퍼스트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활성화됐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할 부분은 add migration start라고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 코드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폴더에 지금은 컨피규레이션 파일만 있는데요. 여기 날짜가 적힌 형태로 파일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 새로 생긴 파일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좀 보시죠. 아래쪽에 그 ASP.NET 유저라는 이 뭐 부분에서 이메일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 이것들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란 이름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이메일 들어가는 부분의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예, 지금 다 적용이 됐고요. 이제 데이터 처리 관련한 부분들은 적용이 된 건데요. 몇 가지 더 추가해 줄 부분이 있겠죠. 모델 쪽에 가면 어카운트 뷰 모델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하단에 보면 레지스터 뷰 모델에서 등록해 줄 때 이메일도 같이 등록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public string 이메일 getset 하는 이름으로 이메일 등록하는 걸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UI 단에서도 그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레지스터를 클릭했을 때 이메일을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카운트 레지스터에 가서 여기 보시면 유저네임을 입력하는 폼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 유저네임 폼 그룹을 그대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고 인덴트가 좀 안 맞았네요. 한 줄을 하나를 땡길게요. 예, 뭐 예, 여기에서 유저네임 대신 이메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 완성이 이미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둘 다 이메일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변경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어카운트 컨트롤러에 가서 그 예, 지금 레지스터 메소드를 부를 때 등록할 때 지금은 이메일을 등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메일 등록하는 부분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저네임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걸 삭제를 하고요. 아래쪽에 유저네임 모델 입력하고요. 유저의 이메일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으니 지금 할 것들은 다 됐거든요. 그 레지스터 할 때 그 이메일도 입력을 할 수 있게 했고, 뭐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베이스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와 다르게 그 이메일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메일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그 로그인이
되고 제가 방금 등록한 그 이름을 가지고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해당하는 값들이 잘 반영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아까 서버 탐색기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employee에 이메일이라는 값이 아까는 없었는데 추가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제가 지금 입력한 것들이 등록된 것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게 되게 좀 예민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개발하는 측면에서 뭐 잦은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손쉽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코드와 그 데이터베이스 쪽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ASP.NET 아이덴티티 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 ASP.NE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브라우저 링크라는 조금 웹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등에서 만든 웹페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각각의 만든 웹페이지를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뭐 로컬 웹서버의 주소를 각각 브라우저에 넣고 새로 고침을 각각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브라우저 링크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각각 브라우저들과 어떤 링크를 가지고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각각 브라우저가 자동적으로 다 새로 고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굉장히 실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64비트에서는 적용이 안 됐었던 그 수정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경우도 디버깅 중에요. 이런 것들도 적용된 것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03 웹툴이라는 이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하던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기존에 처음 보여드렸던 그 웹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서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죠. 일단 실행을 하고요. 브라우저를 하나만 띄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비지터스라고 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떴는데요. 이거에서만 잘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잘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화면이 뜨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뭐 정말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특정 내용을 변경을 했을 때 이 내용들을 이 두 브라우저, 뭐 많게는 뭐 큰 화면에서 여러 브라우저를 띄우고 할 수도 있겠죠. 각각의 반영된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FAQ 페이지로 좀 이동을 하고요. 화면을 조금 이렇게 양쪽으로 두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보면 이 동그란 화면에 보면 지금 두 개의 브라우저가 연결됐다라고 나옵니다. 메시지를 살펴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이 각각의 연결이 됐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변경시키고 양쪽 브라우저에 다 적용되는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뷰 영역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퀘스천 부분이 지금 FAQ 부분인데요. 여기 인덱스
.cs/html 파일에 보면 제가 데모를 위해서 그 주석 처리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석 처리를 해제하면 뭐 그 브라우저 상단에 토스트 형태로 뭐 refreshed by vs 브라우저 링크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그 해뒀습니다. 이걸 그럼 지금 주석 처리를 한번 제거하고 여기 브라우저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웹페이지에서 해당하는 메시지가 토스트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양쪽 브라우저 모두 이 해당하는 내용이 토스트 처리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개발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바로 진행하는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브라우저 링크가 아니니까 하나를 닫고요. 제일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일단은 그 디버깅을 닫고요. 이 수정하고 바로 진행하는 건 아까 새로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컨트롤러에 홈 컨트롤러에 보면 그 About 메뉴를 눌렀을 때 뭐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그렇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디버깅 시에 그 수정하고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중단점이 걸려 있는 데에서 내용을 고치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여기 뷰백 메시지에 있는 내용을 리팩토링 형태로 다른 함수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메소드 자동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about 메뉴를 클릭했을 때 그 나오는 부분을 뭐 이 메소드를 따라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를 리턴하는 형태인데요. 여기 중단점을 찍고 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그것이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 버튼을 눌러서 지금 중단점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Your Application Description Page라고 나와 있는데요. 점으로 되어 있는 걸 이 내용을 다 바꿔서 Tech Days Mini Visual Studio 201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테크데이즈 미니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라는 형태로 해당하는 내용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디버깅 시에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부분도 64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나오면서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런 그 웹툴 관련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ASP.NET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기술이 나아가는 방향성 같은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OWIN이라고 해서 오픈 웹 인터페이스 포 .NET이라는 서버랑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윈도우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 파스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확장성이나 안정성, 가용성,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장점을 갖기 위해서 서버 쪽과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너무 긴밀하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OWIN 같은 경우도 그 같은 그 느슨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말하고요. 오픈이기 때문에 이것을 .NET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OWIN입니다. 이걸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OWIN 호환 호스트에서 개발한 API를 쉽게 구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카타나라는 것도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기술을 보시면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OWIN 에 맞게 그 컴포넌트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OWIN 같은 경우는 오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개발해서 배포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뭐 호스트 및 서버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컴포넌트, 그리고 인증 컴포넌트, 그리고 시그널 R이나 ASP.NET 웹 API 같은 그 서비스 단 그런 것과 프레임워크에 바인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카타나의 방향성은 뭐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일단은 뭐 포터블이라고 해서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레임워크가 뭐 잠재적으로는 호환되는 다른 서드파티 서버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거나 뭐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든 것들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거나 뭐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변경 문제 그 종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포터블적인 부분, 그리고 뭐 점점 더 모듈화되고 뭐 쉽게 유연한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거나 성능이나 확장성 부분에 장점을 가져오는 것들이 카타나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P.NET 웹 API 2 역시 이런 OWIN과 통합이 되어서 그 발전이 되고 있고요. 웹 API는 RESTful 기반으로 그 웹에서 서비스되는 API들을 만들기 쉽게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입니다. 웹 API 2에서는 어트리뷰트 라우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존보다 더 그런 API들을 쉽게 그 구성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CORS라고 하는 크로스 오리진 리퀘스트, 그러니까 오리진이 다른데 리퀘스트 했을 때 허용해주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OAuth 보안이라던가 뭐 오데이터 관련한 부분도 웹 API랑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로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크로스 오리진 요청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뭐 그 다른 A.com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API라고 하면 B.com에 있는 내용을 뭐 보안상 그 가져오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져오거나 그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을 허용을 해주는 거를 뭐 전체적으로 아니면 컨트롤러별로, 액션별로 허용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어트리뷰트 라우팅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라우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개발을 했어야 됐습니다. 뭐 액션 투두라는 get to도라는 것들을 이렇게 템플릿을 설정을 해두게 되면 그 get to도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어트리뷰트 라우팅을 활용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간소화된 형태로 그 어트리뷰트만 교체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map-http 어트리뷰트 라우트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변경을 해서 그 구성 설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트리뷰트 라우팅에는 뭐 그 필수 값이 아닌 선택값 같은 경우를 넣는 경우에는 물음표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진행을 한다거나, 뭐 디폴트 밸류, 뭐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들이 있게 한다거나 그러는 것들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API가 뭐 API를 웹에서 서비스하는 되게 좋은 수단인데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 지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쿼리라던가 페이징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배치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데이터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데이터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뭐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SP.NET 웹 API 오데이터 관련한 부분도 이런 웹 API를 활용을 하시고 약간 웹 API에 대한 확장적인 그 많은 기능들을 쓰시고자 할 경우에는 살펴보시고 활용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시그널 R인데요. 시그널 R은 단넷으로 만들어진 실시간 웹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쉽게 그리고 많은 범위에 그리고 성능 높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언제 필요하냐면 뭐
사용자가 언제든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선거 투표 결과 같은 것들을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본다 혹은 야구 중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할 때 새로 고침을 계속 해야 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 시그널 R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변경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대시보드나 모니터링에서도 이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협업, 그리고 게임, 그리고 실시간이 필요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런 시그널 R이 활용되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R 역시 OWIN 그런 표준의 그 스펙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포터블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그런 라이브러리들, 뭐 윈도우즈 런타임, 그리고 WPF, 윈도우 8, 윈도우 폰 8, 그리고 실버라이트 이런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기술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런 포터블 클래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뭐 C++용이나 iOS나 안드로이드용은 자마린 같은 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럼 마지막 데모로 웹 API 2에 있는 어트리뷰트 라우팅에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시면 경비 처리 많이 하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경비 처리를 많이 하고 이런 경비 처리 관련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윈도우즈 8으로 만들어진 그 솔루션을 보여드릴 거고요. 웹 API로 만들어진 그런 서버 쪽 서비스를 윈도우즈 8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돌려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버 단 그 웹 API가 돌아가는 서비스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My Company Expense 웹을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UI가 없이 웹페이지가 하나 뜨게 될 거고요. 웹페이지가 뜨고 나면 윈도우즈 8으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관련한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인증을 안 하기 위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노어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해진 걸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을 해보고요. 예, 화면에 지금 그 웹 API가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윈도우 스토어 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그 직원들이 자기가 그 경비 처리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요. 예를 들어 특정 직원을 클릭하면 그 직원이 경비 처리로 올린 뭐 영수증이랑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금액이나 내용들이 지금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웹 API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형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 API 어트리뷰트 라우팅 관련한 내용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expense.cs 파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 쪽에 모델 익스펜스의 모델에 가보게 되면 여기 익스펜스 아이디나 네임이나 디스크립션 그리고 익스펜스 타입 그리고 뭐 양이나 아까 보셨던 그 뭐 경비 처리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이 웹 API에 노출될 때 이런 내용들이 노출된다라는 뭐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스펜스 컨트롤러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익스펜스 컨트롤러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웹 API의 어트리뷰트 라우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라우트 프리픽스 이런 이름으로 어떤 식의 라우팅 방식을 사용을 할 건지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트리뷰트 라우팅에서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최소값을 정한다거나 범위를 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어트리뷰트 라우팅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웹 API를 하나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냐면 가장 비싼 것을 찾는 그런 걸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most expensive라는 그 URL이 붙게 되면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노키아 루미아 920, 노키아 루미아 1020 이런 폰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URL이 most expensive라고 붙게 되면 이 내용을 API로 가지고 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 안에 라우트에 입력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윈도우 A 대비 떴는데요. 윈도우 A 대비 아니라 이 웹을 다시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중지하고요. 띄우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지고 와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크롬에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뜨고 나면 지금 뜬 상태인데요. 크롬에서 애플리케이션 중에 포스트맨이라는 이걸 통해서 해당하는 API가 가지고 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전에 해놔서 값이 이미 들어가져 있는데요. 그 URL이 지금 보시면 로컬호스트의 31329 그리고 API의 expense의 most expensive라고 하는 뒤쪽 URL 입력을 하고 어떤 값을 가지고 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했었던 그 노키아 루미아 920, 노키아 루미아 1020 그 어마운트에 대해서 그 외의 값들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이나 0값 같은 것들로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웹 API라는 걸 활용을 해서 쉽게 API를 구축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 단말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한 웹 API 데모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그 끝으로는 엔티티 프레임워크 6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엔티티 프레임워크 6는 오픈소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코드만 오픈소스 된 게 아니라 이슈 트래킹, 기능 명세, 디자인 회의 노트 같은 것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 외부에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을 통해서 약간 엔티티 프레임워크 6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발 방법 자체만 이렇게 오픈소스 형태로 변경이 됐고 출시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관리를 해서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라이센스, 같은 지원, 그리고 같은 품질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6에서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비동기 쿼리 같은 부분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하고 추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고요. 끝으로 요약을 드리면 ASP.NET이 웹폼이나 MVC 같은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쉽게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로 확장 가능한 그런 서비스 프레임워크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8 같은 클라이언트 혹은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웹 API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시그널 R 같은 기술을 통해서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테크데이즈 2013 10월 달에 진행을 한 것에 웹 API나 시그널 R과 관련한 그 굉장히 좋은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은 지금 다운로드해서 체험판이나 뭐 익스프레스 같은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통해서 서버 Git을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 관리를 한다거나 TFS를 활용을 한 그런 관리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다거나 윈도우 해저를 활용을 해서 가상 머신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의 웹사이트 및 웹서비스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오늘 세션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들은 향후에 다양한 온라인이나 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